황산 스님의 조선 왕조 실록. 이 시간 황용사 주지 황산 스님과 함께합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정조가 11살 때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세자가 되었죠. 그리고 25살 때 왕이 돼요. 왕이 되면서 처음 한 말이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선언을 하죠. 아버지가 11살 때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요. 혹시라도 밤새 이제 뜬 눈으로 지새다가 자게 되면 몸에다 책을 이제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해놓고 잤다라고 그러죠. 정말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옛날 며느리들은 그랬다던데 정조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10여 년을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러더니 왕이 되자 처음 한 말이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 이전에 자기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 말을,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면 왕이 못됐을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는 18세기 이때는 노론천하였거든요. 정조가 그렇게 탕평책을 열심히 하고 나름 이제 정치를 잘했습니다만, 그러나 거의 노론의 일단 독재였어요. 남인도 있고 소론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노론이 18세기는 거의 1세기 가까이 일당 독재였으니까 노론이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돌아가시도록 옆에 이제 영조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둘 사이를 갈라놓고 결국 사도세자가 죽고 정조는, 그러니까 이 노론들은 정조가 이제 왕이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워낙 조용하고 얌전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책 보는 거 좋아하고 아무 말을 안 해. 얘는 정말 말을 잘 듣는 아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 도광양회라고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덩샤오핑이 죽기 직전까지 또 죽은 다음에 유언을 남기면서 도광양회를 계속 주장을 했어요. 도광양회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숨기고 이렇게 자기가 실력이 될 때까지 숨기고 있는 것을 도광양회라고 그러는데요. 그 세계 미국과의 무역, 미국과의 어떤 정치 이런 거에서 도광양회를 안 하고 뜻을, 자기 재능과 재질 이런 것들을 숨기고 그까지 이제 2인자가 돼서 3인자가 돼서 드러내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까지도 했다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진핑 정부에 들어와서는, 시진핑 한참 됐죠. 이제 집권한 지가. 돌아와가지고는 중국몽 1대1로 이러면서 중국이 이제 꿈을 꾼다. 중국 꿈을 실현한다. 꿈은 이루어진다 해서 1대1로 해서 해양 1대1로 또 육로 1대1로 해서 실크로드를 재현해가지고 더 중앙아시아로 돼가지고 중동으로 해서 이탈리아까지 쭉 이제 이탈리아까지 같이 1대1로 하기로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 스리랑카까지,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국가들도 1대1로에 동참을 했죠. 육로 수로를 다 장악해서 해상과 육로를 통해 무역을 하겠다라는 그 세계 정치 경제를 앞장서겠다라는 중국몽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역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는 이렇게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요. 정조처럼 정말 정조는 똑똑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노론이 이제 이렇게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사당인 경모궁을 지어 드려요. 지금 이제 오늘날 서울대병원 자리에 있다는데요. 지금은 이제 표지성만 있고 남아있진 않아요. 왜 거기에다가 지었냐 하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게 창경궁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창경궁 바로 문 열고 나오면 거기가 이제 지금 서울대병원 자리라네요. 거기에다 이제 경모궁 자기 아버지 사당을 지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노론은 별벌벌 떨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조는 폭군이 아니란 말입니다. 연산군하고는 다르죠. 연산군은 자기 어머니 파평윤 씨던가 이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를 듣고는 막 이제 사화를 일으키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모조리 참수를 시키고 귀향을 보내고 그러죠. 근데 이상하게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 사당을 짓곤 했으나 정치적인 어떤 숙청 작업을 하지는 않아요. 당시에 이제 사도세자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이제 벽파라고 그랬고 주로 노론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사도세자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시파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주로 이제 남인 세력이 이 시파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이 시파와 벽파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등용하려는 탕평책을 썼어요. 이것이야말로 뭐 탕평책이라 할 수 있겠죠. 아버지에 대한 이런 것은 가슴에 있지만 지금 어쨌든 정치를 잘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직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조선시대 가장 이제 존경스러운 왕은 세종대왕이고 아마 이제 2등이라면 정조일 수도 있는데요. 이 세종과 정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환경이었어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세종대왕은 아버지 태종이 다 만들어 놨어요. 반대파들을 모조리 제거를 하고 오로지 따를 사람만, 오로지 이제 세종대왕을 따를 사람만 이렇게 줄 세워서 쭉 이렇게 해놨던 것이죠. 그 정치적 위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은 아들들이 그렇게 많은데 18남 4녀거든요. 22명이 아들딸 22명이 아들딸이 있는데 그 아들딸들을 골고루 이렇게 등용을 해요. 그래서 수양대군도 있고 안평대군도 있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단종이 이제 이렇게 위험에 처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이 영조 같은 경우는 비운의 주인공이라 할 수도 있죠. 세종대왕만큼 똑똑하고 세종대왕만큼 애민 정치를 해요. 세종대왕 시절에는 정말 이 약자들, 노비들, 평민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정조도 그러려고 막 굉장히 노력하죠. 그리고 책 좋아하고 토론 좋아하고 시민들에게 나가서 시민들과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조는 정치적 기반이 너무 약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18세기는 노론이 거의 일당 독재하다시피 노론 위주의 노론천하였어요. 그런데 노론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으니 본인은 노론과 같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숙명적인 마음은 노론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지만 상황이 노론이 뭐 너무 강하니까 지금 현재도 그러잖아요. 현재도 노무현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해도 이렇게 이제 자유당을 무시하고 가면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야당이 크니까 야당을 무시하면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야당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정치를 잘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기득권은 지금 그 자기들 권력만 유지하려고 그러지 국민들을 위한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정조는 자기 관리를 참 잘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이렇게 올해 2019년도를 이제 10가지 키워드로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작년에 예상하고 올해 발표한 거를 보면 감정 대리인이라는 게 있어요. 10가지 키워드 뭐 세포 마켓도 있고 컨셉을 연출하라도 있고 뭐 빅데이터, 데이터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요. 그중에 이제 감정 대리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자기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에 익숙치 않다. 잘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남녀가 서로 사귀다가 이별을 하는데 이별하는 것을 이별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이별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그런 대행업체도 있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회사에서 사표를 쓰고 그만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사표 쓰고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이런 대행 서비스를 하는 그런 데도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이제 그리고 브이로그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튜버들이 이제 브이로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브이로그는 이제 비디오하고 이제 블로그를 서로 합성어예요. 예전에는 글로 쓰는 블로그가 많았는데 지금은 영상을 찍어서 하는 이제 브이로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람들이 브이로그 검색을 정말 몇 년 사이에, 작년 올해 사이에 몇 배나 많이 검색을 하고 많이 들여다보죠. 그 이유를 이제 그것도 역시 감정 대리이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평범한 어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체험을 하는 것들을 대리 체험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특히 이제 또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 이모티콘 보면 기발하는 이모티콘 정말 많잖아요. 슬플 때, 기쁠 때, 뭐 멋쩍을 때 기발한 이모티콘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대답 중에 냉 이런 것을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뭐 했니? 넵 이렇게 이건 넵 이거 자신 있잖아. 한마디로 그냥 넵 네? 네? 이러면 이제 뭘 불만 있건 안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모티콘을 이렇게 보내거나, 그래서 자기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사실 우리 감정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기분이 별로 좀 언짢다, 뭐 기분 나쁘다 그런 거를 단순히 짜증나고 화나는 이걸로 표현하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게 있으면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상황이 적절하고 이렇게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게 잘 표현을 해서 그런 상황을 탈출하든지 극복을 하든지 타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내서 짜증을 내서 나쁜 상황이 더 이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마다 감정 지수를 높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감정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잘 혼나는 법, 잘 혼나는 법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제 혼나면 기분 나쁘잖아요. 혼났을 때의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혼나는 법.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누구한테 무시당하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역시 이런 것들도 감정 조절을, 감정 대처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무시당할 때, 모욕당할 때, 그리고 이제 시기 질투심이 느껴질 때, 그리고 구설 같은 게 막 일어날 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옆 사람들이 막 이상한 말을 해대고 내가 했다는 것처럼 막 그러고, 그럴 때도 이렇게 감정이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오잖아요. 그런 데 대한 감정 조절법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나.
그리고 A라는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감정 조절을 잘해서 갈등을 해결을 하는 그런 법. 또는 아니 A와 B가 서로 싸우고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제3자인 C인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그 감정 조절, 그 상태의 감정 조절자가 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정조는 그런 것들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세종대왕은 만들어진 군주라면 정조는 스스로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둘 다 천재예요. 그런데 이 정조는 당시에 이제 노론의 가장 영의정이라 할 수, 가장 이제 그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심한지하고 서로 서간문을 편지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주고받고 했는가 봐요. 정조는 편지를 없애라는 이제 보고 나면 없애라 이랬는데 심한지는 계속 모아가지고 편지가 290통이나 남아 있어요 지금. 정조하고 심한지하고 서로 주고받은 편지가 290통이나 남아 있죠. 대단히 많이 한 거죠. 노론이라면 이가 갈릴 수도 있는데 그 노론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이렇게 미리 민물 작업을 다 하고 그렇게 상의를 했다니까요. 편지 내용에는 뭐 이렇게 그 비밀 계약이라면 좀 그렇지만 심한지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이제 이렇게 시험에 합격시켜주고 관리로 등용시켜주고 싶다 이제 정조가. 그러려면 300등 안에는 들어야 되지 않겠냐. 300등 안에 들면 그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300등 안에 못 들었대요. 심한지 아들이. 정조는 이제 이렇게 좀 내성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이렇게 치밀함도 있어요. 규장각을 설치를 해요. 그 세종대왕은 집현전을 설치했죠. 아버지가 다 정리를 해줬지만 본인의 신복을 또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집현전을 통해서 본인의 신복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집현전 학자들을 통해서 그 학자들이 세종대왕의 이제 그 손발이 되어줬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정조도 규장각을 설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규장각은 이제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창덕궁 후원에 세워졌다는데요. 이렇게 이제 규장각을 통해서 그 인물들을 새로 이렇게 개발을 인재 양성들을 하는 거죠. 규장각 출신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거든요. 그래 일찍이 규장각이 들어와. 그런데 시험만 보면 떨어지고. 아니 규장각에서는 시험 보면 그냥 무조건 1등이야. 그런데 과거에 나서 시험 보면 떨어지고. 그래서 겨우 20대 후반에 28인가 뭐 겨우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그 정조 측근에 있게 되는데요. 정조가 일찍부터 이렇게 그 정약용을 눈여겨 받는가 봐요. 그리고 그 밤에 자주 불러서 술도 한 잔씩 하고 막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정약용은 남인이었거든요. 노론이 아니었어요. 남인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정약용이 그 정조 대왕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남인들이 다시 노론들이 득세를 하게 돼요. 그럼 그래서 귀양 가고 귀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초계문신이란 그런 이제 초계문신이라고 있었어요. 초계문신은 뭐냐면 재교육받는 규장각에 갔다가 정치 일선에 이렇게 중요하게 등용되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을 다시 또 재교육하는데요. 37살 이하의 그런 선비들을 모아가지고 학생들을 모아서 재교육하는 재교육받은 사람들을 초계문신이라고 그랬어요. 고위 관료는 시키지 않고요. 왜냐하면 고위 관료는 주로 남인들이었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네. 37세 이상의 고위 관료는 주로 노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37세 이하의 좀
저 하위 관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연습생들을 재교육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남인들도 등용을 했지만 이렇게 뭐랄까 이제 이렇게 서얼 출신도 등용을 많이 시켰어요. 서얼 출신들은 본래 양반 축에 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벼슬을 갖지 못하게 돼 있는데 정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규장각의 검소관으로 박제가나 유득공, 뭐 이동무, 서희수 같은 서학파, 이제 실용학파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을 이제 등용을 시키고 막 그랬어요. 정조하면 세종대왕도 그렇고 학자풍, 학자적 분위기가 많이 나는데요. 무술 잘했다라고 그래요. 정조가 활을 그렇게 잘 썼더래요. 활을 쭉 쏘면 50발을 딱 쏘면요. 이 50발을 딱 쏘면 49발이 맞췄대요. 명중 49발. 그래 왜 한 발은 명중 안 돼요? 했더니 일부러 너무 완벽하면 좀 이상하잖아. 일부러 한 발은 약간 비키게 일부러 맞추지 않은 거라 할 정도로 이렇게 명궁이었어요. 이런 정조는요. 장용령이란 걸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최측근에 측근에 무사들을 이렇게 설치를 많이 둔 거죠. 무사들을 키운 거죠. 왕의 신변 보호를 위해 설치한 국왕 친위 부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장용령을 설치를 나중엔 다 이제 흩어지게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군주들과의 관계, 또 인재양성, 또 군사적인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뛰어난 명군임에 틀림이 없어요. 또 정조는 매일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의 이름을 일성록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으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일성록이 있어서요. 왜 일성록이라고 했냐면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매일 3가지 일을 반성한다 라고 논어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따서 일성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정말 매일 자기 자신을 이제 일성록을 통해서 성찰했던 정조, 정말 최고의 임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조는 애민 정치,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하고 소통도 자주 했는데요. 당시에도 신문고가 있었어요. 근데 신문고라는 북이 밖에 있어야 되잖아. 궁 밖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와서 때리잖아. 근데 아이러니하게 신문고인데 궁 안에 있어. 그래가지고 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문고는 울리지 않는 신문고예요. 아이러니하죠. 당시에 신문고 제도랑 비슷한 게 격쟁이라고 있었는데요.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면 행차할 때 꽹과리를 치면서 자기 사연을 하소연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조는 궁궐 밖에 자주 나갔거든요. 영조도 자주 나갔는데 정조는 더 자주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어가 행렬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그러는데 그 이전의 왕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그랬는데 영조나 정조 같은 경우는 조금 가까이 와도 크게 막지를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국민들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정조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죠. 정조는 이제 1777년부터 1800년 3월까지 66번을 행차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3번 정도는 행차를 했다고 그럽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별로 행차를 몇 번 한 것 같지도 않죠. 근데 당시만 해도 왕들이 이렇게 1년에 3번 정도는 안 했다라는 거니까. 거의 안 했으니까. 공개적인 행차잖아. 국민들과 만나려고. 그때 이제 국민들의 이렇게 격쟁,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런 것 중에 어린 아이가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효종의 능을 참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격쟁하는 어린 아이를 마주쳐요.
그 아이가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돌아올 때가 넘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계세요.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이 아이가 또렷또렷하게 똘망똘망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조가 이렇게 10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칭찬하면서 한번 알아보라고 조정을 자기 신하들에게 얘기해서 알아보게 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해 줬다라고 그러죠. 정조는 이제 당시에는 이제 시전과 난전이 있었어요. 시전상인, 난전상인. 조선 후기가 되면 그래도 그나마 상업이 좀 발달하게 돼요. 조선 시대는 이게 유학의 나라라서 상업을 극혐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반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 되게 추하게 여겼고요. 만약에 이제 아들, 딸들이라도 놀면서 아들, 딸이 놀면서 물건을 파는 놀이를 했다 이러면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직사게 맞습니다. 종아리를 엄청 다 불불 터지게 맞아요. 그냥 양반들은 글만 읽고 관리가 되고 이게 꿈이지 돈 벌고 하는 거는 전혀 권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평민들이 이제 상업에 종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상업의 분위기가 화폐가 제대로 돌질 않는 거예요. 정부에서요 이렇게 그 세금을 거두려면 화폐로 이렇게 세금을 거두면 화폐가 많이 쓰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화폐를 걷지 않고 쌀로 걷거나 아니면 당시에 이렇게 특산물로 이렇게 걷고 아니면 이제 그 비단으로 군포 이런 거 있잖아요. 비단으로 이렇게 세금을 걷었던 거예요. 이게 조선 후기까지 그러고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조선 경제가 이렇게 고려만 못했다라고 하는 게 화폐가 유통이 안 되고 물물교환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상업을 발달시키지 않고 하니까 무역이란 게 거의 없어요. 해봐야 이제 명나라 청나라의 무역이라고 해봐야 이게 가서 이제 바치는 그거밖에 안 하니까요. 상업이 거의 발달되지 않았죠. 불교라도 이렇게 좀 발달하고 그러면 절에 불사라도 좀 해가지고 고려 불화에 뭐 도자기에 뭐 절에 쓰는 향로에 촛대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상업이 발달할 텐데 이런 학문의 나라가 되니까 학문만 열심히 하니까 상업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상업이 발달한다는 건 물류가 이제 흐른다는 거잖아요. 화폐가 이제 있고 그것을 사람들이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니까 그래서 돌고 돌아야지 개혁 개방이 잘 되고 생각이 머물지 않고 생각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류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동이 있어야 돼. 조선시대는 사람의 이동이 거의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을 뿐더러 상업이 발달 안 되고 겨우 소금 같은 거나 이제 팔러 다니고 이렇게 소금 상인이나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해봐야 여기에서 저기에서 5일장 뭐 이 마을에서 저 마을 정도에는 5일장 정도밖에 안 열렸으니까 그것도 물물교환이죠. 그러니 조선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상업이 발달을 해야지 이렇게 나라에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어들이는데 세금도 이렇게 양반들은 세금을 못 걷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참 평민들한테만 세금 걷고 양반들은 세금을 못 걷고 막 이러니까 세금도 쌀로 걷는 것도 한참 조선 숙종 때나 쌀로 전체를 걷고 그런 답답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조 정조 때가 되면서 이제 세계의 흐름이라는 게 우리 조선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상업이 좀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시전민이 있고 난전민이 있었어요. 시전상인, 난전상인. 시전상인은 아무래도 점포를 가지고 하는 상인들이에요. 당시에 시전상인이 독점을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시전상인들이 자기들의 돈 번 거를 일부를 노론 정치인들한테 상납을 해요. 정치인들은 시전상인의 뒤를 봐주고요. 난전들은 돈 없는 사람들이 난전이잖아. 거리 상인들이니까. 그리고 난전 상인들은 시전 상인들한테 맨날 얻어맞고 고생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단속 뜨면 도망가야 되고 맨날 얻어맞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정조 때 들어와서
금난 정권을 이 난전 상인들한테 남전 상인들한테 권리를 보장받게 해주는 그런 정책을 쓰게 돼요. 금난 정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시전 상인들에 대한 독점권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업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함과 동시에 이렇게 노론 세력들을 많이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그래서 금난 정권을 아예 폐지를 시켜버리는 이런 일을 정조가 하게 됩니다. 정조는 이제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담배를 엄청나게 좋아했다. 나중엔 담배를 금지하기도 했지만 조선 중후기에 담배 우리나라 골초였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담배 폈어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는 못하고요. 추운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몸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지기도 다들 열심히 하셔서 1년을 잘 맺길, 이 기해년 돼지해를 잘 맺고 새해를 잘 시작하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